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이나 정밀 기술의 독일, 전자산업 강국 일본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노르웨이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발전 단지가 중국 곳곳에 수십 개씩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계의 에너지 판도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칭하이성 골무드 지역의 이 거대한 태양광 단지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중국이 어떻게 에너지 강국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죠. 이곳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대 출력으로 가동될 때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밝힐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메가급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에 쏟아부은 돈은 약 9,800억 유로, 원화로 1,600조가 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는 폴란드의 1년 GDP보다 많고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투자한 총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한 나라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전 지구적 규모의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 더욱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67%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전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73% 또한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결과물이죠. 중국은 지금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대국으로의 여정은 40여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마오쩌둥 시대가 막을 내린 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마오쩌둥은 오늘날에도 중국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지만 그가 남긴 경제적 유산은 복잡했습니다.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를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대규모 농업 집단화와 중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였죠. 비효율적인 중앙계획 경제는 오히려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대기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00만 명에서 5,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문화대혁명으로 사회는 혼란했고 체제는 경직되어 있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된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적 성향 때문에 마오 시대에 숙청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78년 권력을 잡은 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죠. 그는 마오 시대의 이념 중심 국가 계획과 집단 소유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고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점진적인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가격제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를 열며 개인 사업자들의 기업 설립을 허가했어요. 이 개혁은 중국 경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은 싱가포르 리콴유의 조언에서 영감을 받아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우대 세제와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이었죠. 가장 유명한 특별경제구역이 바로 홍콩 접경 지역에 위치한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입니다. 농촌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이곳은 순식간에 제조업 중심지로 변모했어요. 이들은 볼펜부터 의류, 시계, 배터리까지 온갖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노동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왕천푸라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8남매 중 하나로 태어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후난성의 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배터리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1995년 왕천푸는 선전으로 가서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어요. 저렴한 충전식 배터리 제조에 집중한 이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비아디입니다. 1990년대 중국 제조업은 한 가지 결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극도로 낮은 인건비였어요. 199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가치로 불과 620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2,500달러, 일본은 45,000달러에 달했죠. 이런 비용 우위 덕분에 왕천푸의 비아디 전자 같은 제조업체들은 토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 대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앞설 수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생산 라인을 자랑했지만 가격 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왕천푸의 사업은 번창했어요. 2000년까지 비아디 전자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로 성장했고, 2년 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중국 최고의 신흥 자본가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현대 경제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제 자유화 약속의 대가로 말이에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중국의 1인 GDP는 5배 증가했고, 상품 수출 비중은 GDP의 60%를 넘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수출 주도 성장에 힘입어 2010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저부가 가치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선전으로 돌아온 왕천푸는 비아디의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어요. 충전식 배터리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이었죠. 이 회사는 중국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는 주요 플레이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28위에 그쳤어요. GM,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업계 거대 기업들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죠. 상위권은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 출신의 익숙한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난하고 폐쇄적인 농업사회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 탈바꿈한 거죠. 주로 저렴하고 노동 집약적인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성장한 것이었어요. 비아디의 창립자 왕천푸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은 먼 꿈처럼 보였어요. 경제는 여전히 오염도가 높고 기술력이 낮은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려면 이런 상황을 바꿔야 했죠.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로 취임하면서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권력을 잡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경제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것이죠. 이것은 중국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약점들을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어요. 중국의 제조업은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약하다고 진단했죠. 혁신 부족과 핵심 기술 및 고급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중국 제조 2025의 전략은 로봇, 항공우주, 생명공학,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이런 주요 미래 산업들의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10년 후인 2025년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제 세계 청정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에는 248기가와트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것은 초당 105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것과 같은 속도입니다. 이 용량만으로도 인도네시아나 터키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비아디, 론지솔라, 골드윈드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제 비용 효율과 제품 혁신 두 측면 모두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비아디는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자동차 브랜드로 올라섰고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이미 내연기관차를 추월했어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2%, 풍력 터빈의 62%, 리튬 배터리의 9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력은 곧 무역 흑자로 이어졌죠.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중국이 세계적인 산업 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중국 기술 기업들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혼자 힘으로 이런 성과를 달성한 것은 아니에요. 철저히 국가 주도의 체제에서 비롯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 2019년 한 해만 해도 정부는 산업 지원 지출로 4,200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GDP의 1.8%에 달하는 금액이죠. 지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접 보조금, 세제 혜택, 저금리 대출, 그리고 국유 기업을 통한 대량 구매까지 중국식 지원 모델은 서방이 따라가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보조금이죠.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아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억 위안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풍력업체 골드윈드, 민양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원가를 낮추고 내수시장 보조금까지 결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은 싸고 빠르고 충분한 공급력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은 이미 세계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90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가동 중이지만 세계 전체 수요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급락했고 중국 내 기업들조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수출이 자국 산업을 잠식한다고 경고했고 유럽 역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중국은 단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보조금을 주지만 규모와 집중력에서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중심 경제의 결과예요. 가계보다 생산에 집중하는 중국의 구조는 성장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소비는 GDP의 42%로 세계 평균 59%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제 세계는 또 한 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기술의 대량 생산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쉽게 전기차와 태양광을 구입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는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각국의 산업은 경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거대한 산업망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힘은 세계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어요. 중국의 성공은 분명 인류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의존의 시작일지는 이제 세계 각국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